72시간. 단 72시간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산 반도체 100% 관세가 발표되었을 때 월스트리트는 환호했습니다. CNN은 한국 반도체의 종말이라는 속보를 쏟아냈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2시간 후 그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CEO가 백악관 앞에 섰습니다. 구글 부사장도 나왔어요. 아마존 최고 경영자까지 나란히 서 있었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도대체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국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서 하나 내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째서 무릎 꿇은 쪽은 미국이었습니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20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투자 분석가였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7살에 미국으로 건너온 후 줄곧 미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어는 거의 잊었어요. 한국 문화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놀라운 역전극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날 백악관에서 날아온 한마디가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때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었죠. 월스트리트는 환호했습니다. CNN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종말이라는 속보를 쏟아냈어요. 골드만삭스 시니어 애널리스트인 저도 보고서 첫 줄에 자신있게 적었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룸에 섰을 때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미국을 위해 한국산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미국 땅에 공장을 짓지 않는 한 그 어떤 기업도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리쇼어링과 기술 패권이라는 숨겨진 의도가 그의 눈빛 안에서 빛났어요. 저는 하버드를 졸업한 엘리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7살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온 이후로 줄곧 미국인으로 살아왔죠. 한국어는 거의 잊었습니다. 한국 문화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태어난 곳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제 진짜 조국이었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나 쉬운 승부였습니다. 관세 100%라는 건 경제전쟁에서 핵폭탄과 같은 무기였으니까요. 한국은 당연히 무너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승리의 샴페인을 따르며 동료들과 건배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긴급회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반박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언론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구나. 너무 당황해서 대응도 못하는 거야.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침묵을 항복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뉴스 알림이 폭주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백악관 앞에 엔비디아 CEO가 서 있었죠. 구글 부사장도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존 구매 담당 임원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연단에 나란히 섰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죠. 엔비디아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하, 부디 HBM 메모리 공급만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글 부사장이 이어서 절박하게 말했어요. AI 생태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애원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구글이 사정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백악관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책상 앞에 앉아서 밤새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관세는 분명 우리가 휘두른 칼이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내리친 날카로운 공격이었죠. 그런데 어째서 칼날 끝에 선 쪽이 우리인 것 같은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었습니다. 커서를 첫 문장 위로 올렸어요. 저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죠. AI의 심장은 GPU가 아니다.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참았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심장을 멈출 칼자루는 대체 누가 쥐고 있는가? 혹시 한국이 아닐까? 삼성이 아닐까? 그날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긴급회의도 없었죠. 성명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전포고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마천루가 빛나고 있었어요.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이 도시가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중심이 어디인지를요. 우리가 건드린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심장이었어요. 혼란스러운 저는 숫자에 매달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애널리스트로서 20년을 살아온 제게 숫자는 언제나 명확한 답을 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AI 클라우드 3사의 HBM 수요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세 기업이 전 세계 AI 인프라의 심장부였죠. 그들이 사용하는 HBM 메모리의 공급처를 추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쳐서 92%. 이건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었어요. 독점이었습니다. AI 문명의 산소 공급 밸브를 한국이 완전히 쥐고 있다는 의미였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의 HBM3 로드맵을 분석했어요. SK하이닉스의 수직 통합된 패키징 기술까지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기술 우위도 압도적이었고 공급망 장악력도 흠잡을 데 없었어요. 저는 경쟁사 분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론, 아직 양산 단계도 못 갔습니다. 중국 업체들, 기술력이 최소 3년은 뒤처져 있었죠.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오직 2곳뿐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애플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구글의 기밀 문서도 구했습니다. 그 문서들을 열어보는 순간 붉은색 4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대체제 없음. 이 4글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애플도 구글도 엔비디아도 한국 없이는 AI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관세 100%가 한국을 죽이는 게 아니라 미국을 자살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삼성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1번, 2번, 3번.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삼성전자 해외 영업팀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삭스의 제임스 카터 애널리스트입니다. 백악관의 관세 발표 건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지막이 웃었어요. 아, 제임스 카터 애널리스트시군요. 예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놀랍도록 차분했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다고요? 관세 조치가 생산 라인에 미칠 영향은 없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는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피식하는 짧은 웃음이었죠. 걱정 마십시오. 저희 생산 라인은 내후년까지 24시간 가동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아무런 차질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 고객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죠. 애플과 구글과 엔비디아가 말입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앉아 있었어요. 그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위기에 처한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관세는 한국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심장에 겨눈 총구였죠. 트럼프는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맨해튼의 밤하늘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판을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판 자체를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화 통화만으로는 부족했죠. 이 섬뜩한 침묵의 정체를 92%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곧장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정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압도당했어요. 거대한 건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의 웅장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방문자 출입구를 지나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흰색 옷이었죠.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완벽한 환경이었고 온도와 습도까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땀에 젖은 방진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어서 오십시오, 제임스 카터 애널리스트님. 그는 제게 손을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성훈 공장장입니다. 이곳은 AI의 심장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공장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말 관세가 아무 영향도 없는지를요. 김성훈 공장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따라오시죠.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율 관리판이 눈에 들어왔는데 온통 초록색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초록 불빛 하나하나가 매일매일의 승리입니다. 김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율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김 공장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희는 매일 0.01%의 수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밤을 새웁니다. 카터 씨, 0.01%가 작아 보입니까? 솔직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김 공장장은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HBM은 수백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단 하나의 칩이라도 불량이면 전체가 불량이 되죠.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0.01%의 차이가 수억 달러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렇다면 수율 관리가 생명이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김 공장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공정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정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이동시키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발레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정밀도는 어떻게 유지하는 겁니까? 김 공장장은 로봇팔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이곳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닙니다. 장인들이죠.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고 다듬는 사람들입니다. 장인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선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 공장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은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죠. 하지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게 0.01%의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오만함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보고서로만 산업을 보고 숫자로만 기업을 평가했죠. 하지만 여기엔 숫자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서버렉 사이로 흐르는 냉기가 압도적이었고 수천 개의 서버가 쉬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죠. 저는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대단하군요. 이 규모라면. 규모만이 아닙니다. 김 공장장이 서버를 쓰다듬으며 끼어들었어요. 이곳의 전력, 냉각, 네트워킹은 단순한 설비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지휘하는 정밀한 합주와 같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공장장님, 솔직히 궁금합니다. 100%의 관세 앞에서도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김 공장장은 수율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카터 씨, 미국은 강력합니다. 자본도 많고 기술도 뛰어나죠. 그는 초록 불빛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엔 미국이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끝없는 인내와 0.01%를 향한 집념과 완벽을 향한 장인정신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공장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하시는군요. 김 공장장이 제 말을 마무리해줬어요. 좋습니다. 의심은 배움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관세 따위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최고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목을 고쳐 썼어요. AI의 두뇌는 실리콘밸리에 있을지 몰라도 그 진짜 심장은 바로 이곳 한국에서 뛴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이었고 존경이었으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결국 워싱턴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수원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미 상무부로부터 긴급 소환 통지를 받았어요. 비공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골드만삭스의 한국 전문 애널리스트로서 저는 참석해야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미국이 뭔가 큰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였죠. 이번엔 직접적인 압박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미 상무장관이 중앙에 자리했죠. 그 옆으로는 엔비디아 CEO, 구글 부사장, 아마존 담당 임원, 애플의 공급망 책임자까지 수십 명이 질비했습니다. 미국 IT 산업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측 참석자만 30명이 넘었어요. 반면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김성훈 공장장 그리고 최소한의 법무팀 인원 서너 명만이 자리했죠. 회의실은 완전히 비대칭적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분위기적으로도 미국이 압도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문서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표지에는 한미 반도체 협력 협정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관세 면제 조건, 핵심 HBM 기술 라이센스 공유, 미국 내 생산시설 의무 건설, 핵심 인력 기술 이전 교육 협력 같은 문구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되게 포장된 기술 약탈이었죠. 서명하라는 빈칸이 문서 끝에 인쇄되어 있었고 그게 제 양심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국인이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명확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상호 이익을 위한 교류의 장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에선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미 상무장관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보시다시피 관세 문제로 양국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는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죠.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핵심 기술을 공유하신다면 관세는 물론 막대한 인센티브도 보장합니다. 세금 감면, 토지 무상 제공, 그리고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까지요. 저는 이재용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침묵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미 상무장관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고 단단했어요. 구글 부사장도 말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미국과 공유한다면 우리는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의 문제입니다. 미 상무장관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윈윈입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을 지키고 미국은 기술 자립을 이룹니다.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그는 자신있게 웃었어요. 물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관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이재용 회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성훈 공장장을 바라봤어요. 눈짓 하나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주고받은 신호였죠. 김성훈 공장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백악관 관계자들, 빅테크 CEO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그를 주시했습니다. 천둥 같은 침묵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엔비디아 CEO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인데. 구글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거절하신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텐데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장관님, 제안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끼어들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관세를 물면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잃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의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김성훈 공장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이재용 회장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회의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어요. 상무장관님,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훈 공장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러시죠. 김 공장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김 공장장은 회의실 앞에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말씀하신 이익에 대해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떴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화면을 주시했어요. 김 공장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반도체 수입 현황을 보시죠. 그는 첫 번째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SK 하이닉스 매출의 63%,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의 50%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상당한 비중이죠. 엔비디아 CE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김 공장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100% 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는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김 공장장의 다음 슬라이드에서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 공장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경우 미국 아이폰 생산 라인은 즉시 마비됩니다. 애플이 사용하는 HBM 메모리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죠. 애플의 공급망 책임자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가동 중단될 것입니다. 김 공장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운영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92%가 우리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구글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존 임원은 급히 뭔가를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김 공장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숫자가 떴죠. 700억 달러. 이로 인해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IT 기업들은 연간 약 7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김 공장장은 화면의 숫자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 IT 산업 전체를 마비시키고 전 세계 생산량을 2배로 뛰어넘는 HBM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미 상무장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결국 미국은 한국 대신 이 700억 달러를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꺼내야 할 겁니다. 엔비디아 CEO가 급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부사장은 옆 사람과 급히 속삭였어요. 애플 책임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공장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은 이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어요.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미국 측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서로 눈치를 보며 급히 속삭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상무장관의 귀에 뭔가 말하는 게 보였어요. 미 상무장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김 공장장님, 그건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 아닙니까? 극단적입니까? 김 공장장이 반문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상무장관님, 여기 계신 빅테크 CEO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제 계산이 틀렸는지 말입니다. 엔비디아 CEO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구글 부사장도 침묵했어요. 그들의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김 공장장이 승자의 표정으로 이재용 회장을 바라봤고 이재용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교환 속에는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급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는 외교였다. 그리고 그 숫자는 미국을 향한 가장 강력한 카운터펀치였다. 제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미국의 기술 탈취 요구는 김 공장장의 팩트 폭격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압도하던 쪽은 미국이었지만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미국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저는 김성훈 공장장을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어제 회의에서 보여준 그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수원 공장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 공장장이 나왔는데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홀로 공장 출구를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임원들처럼 운전기사가 대기한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서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님. 저는 용기 내어 그를 불렀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김 공장장은 저를 보더니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카터 씨. 오늘도 오셨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공장 옆 작은 벤치를 가리켰어요. 여기 앉으시죠.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공장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장장님, 어제 회의에서 어떻게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700억 달러라는 숫자 앞에서도 미국의 압박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더군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김 공장장은 멀리 보이는 공장 불빛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는 조선소 용접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죠. 울산 조선소에서 평생을 일하셨어요. 거대한 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김 공장장이 계속 말했어요. 성훈아, 보이는 곳은 누구나 잘 만든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을 더 튼튼하게 용접해야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김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정의 정밀함, 단 한 층의 접합도 0.01%의 수율.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그게 배를 가라앉지 않게 만드는 용접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김 공장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가 어릴 적 인공아웃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었죠. 아내와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5살 때였습니다. 김 공장장이 계속했어요. 인공아웃 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죠. 그 작은 칩 하나가 제 딸에게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들은 순간 딸아이가 웃었어요.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확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에게 0.01%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김 공장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자 제 딸의 웃음이고 대한민국 기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명감을 가진 장인이었고 아버지였으며 한국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김 공장장이 말을 이었어요. 정치인들은 협상을 말했고 경제학자들은 대응책을 논의했죠. 하지만 저는 제자리에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밤을 새워 공정을 재설계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관세도, 기술 약탈도, 원자재 대란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만 할 수 있었어요. 더 나은 칩을 만드는 것, 더 높은 수율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네, 0.7%포인트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김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수치였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새벽 3시, 수율판 전체가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을 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저는 땀에 젖은 모자를 벗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어제 회의장에서 보여준 그 자신감이었군요. 맞습니다. 김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고 한 아버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돈과 숫자를 쫓는 애널리스트였어요. 제 보고서 한 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날아갔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기술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어요. 딸의 웃음을 지키고 있었고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김 공장장 앞에서 흘린 첫 번째 참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깊은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 공장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의 따뜻한 위로가 제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의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미국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백악관은 관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발표했고 미 상무부는 한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맨해튼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뉴스가 터진 것 말이죠. 샘 올트먼, 오픈 AI의 CEO가 서울을 전격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챗GPT의 아버지, AI 세상의 에디슨으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는다니.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순례에 가까운 방문일 거라고요. 미래를 향한 AI의 심장을 향한 순례 말이죠.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전 세계 언론사의 카메라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샘 올트먼이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곧바로 마련된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기자석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샘 올트먼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AI 시대의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는 한국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샘 올트먼은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의 핵심은 GPU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AI의 뇌는 GPU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 뇌를 움직이는 기억력, 바로 HBM 메모리는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이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글로벌 AI 업계의 거물이, 그 샘 올트먼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AI의 심장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심장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다음 날 삼성전자 본사에서 비공개 회동이 열렸습니다. 샘 올트먼,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 하이닉스 최고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회의가 끝난 후 발표된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샘 올트먼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구조물이 떴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의 설계도였어요. 총 투자 금액은 500억 달러, 하나로 약 700조 원입니다. 샘 올트먼이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AI 세상의 우주 관문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발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AI의 뇌공장의 핵심 부품은 오직 한국산 반도체로만 구성됩니다. 샘 올트먼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에서 이 수준의 HBM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단상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삼성전자는 오픈 AI와 함께 세계 최초로 해상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해상 데이터 센터요? 한 기자가 급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 SDS가 총출동하여 AI 기술과 건설 기술, 그리고 해양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AI 공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다 위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재용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고 샘 올트먼은 환호하듯 박수를 쳤습니다.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AI까지 바다 위에서 만들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무한한 냉각수,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확장 가능한 공간. 해상 데이터 센터는 미래 AI 인프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샘 올트먼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기술 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고 완벽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용 회장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삼성과 SK와 함께 우리는 한국의 AI 비전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미국은 관세로 한국을 압박했어요. 기술을 빼앗으려 했고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AI 업계의 제왕이 한국 앞에서 파트너십을 간청하고 있었고 인류 최대의 AI 프로젝트 설계도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패권이 이동하는 순간을, 그리고 한국이 세계 AI 문명의 중심에 서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진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샘 올트먼의 서울 방문 이후 세계는 완전히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미국 IT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어요. 월스트리트는 패닉 상태였고 백악관은 연일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고 표정은 숙연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통해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관세 정책은 명백한 오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동맹국을 오판하게 만들었고 우리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의 정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사과와 오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경악했고 실시간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사과가 끝나자마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에 트럼프의 관세, 미국 기술 자살 행위로 판명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뉴욕타임스는 오만은 어떻게 패권을 무너뜨리는가, 한국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냈습니다. CNN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김성훈 공장장의 0.01% 사투를 조명하며 기술이 아닌 태도가 승패를 갈랐다고 보도했죠.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그 장인 정신이, 그 헌신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AI 시대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 주권을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AI의 심장은 더 이상 실리콘밸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박동은 이제 서울, 수원, 이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 패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손을 떨며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성훈 공장장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 공장장은 정중히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수율표에 제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면 충분합니다. 그는 영웅이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저를 더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귀국 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제출할 최종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은 AI의 심장,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이 세계 AI 문명의 심장임을 증명했을 뿐이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92%의 시장 지배력, 0.01%를 향한 집념, 장인정신, 그리고 기술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이지를요. 김성훈 공장장의 이야기도, 이재용 회장의 단호함도, 샘 올트먼의 순례도 모두 담았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분석하러 왔다. 그리고 존경을 넘어 뜨거운 자부심을 배워 돌아간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완전한 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피는 이제 자랑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날 저는 창밖으로 수원과 이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반도체 공장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곳에서 김성훈 공장장과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0.01%를 향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0.01%는 인류의 미래를 열 거예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드는 태도로 세계를 이겼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패권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뢰와 협력의 언어를 배웠어요. AI 시대의 심장, 그 위대한 박동은 오늘도 한국의 이름으로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서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한국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트럼프의 오만한 관세로 시작된 전쟁은 결국 기술의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의 기술 약탈 앞에서 한국은 말 대신 수율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답했습니다. 한 사람, 김성훈 공장장의 묵묵한 장인 정신이 한 나라의 자존심을 지켜냈고, 한 문장, 샘 올트먼의 우리에겐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가 세계 AI 문명의 방향을 서울로 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힘은 소리치지 않으며 진정한 패권은 오직 실력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관세 100%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세계의 심장임을 증명했을 뿐이었죠. AI 시대의 숨은 심장, 그 위대한 박동은 오늘도 한국의 이름으로 조용히, 그리고 가장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